칠흑 같은 진흙탕 위에 유럽 전차가 멈춘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근 불가능하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그러나 잠시 단 한 대의 전차가 진흙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남자의 신념과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친 크라프입니다. 2019년 겨울 중국산 장갑차 108대 중 54대가 3개월 만에 멈춰섰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빨간 글씨로 깜빡이던 고장률 50%라는 숫자가 아직도 막막에 선명하죠. 쿵쿵 엔진이 헛기침하며 멈춰서는 소리와 병사들의 절망스런 한숨소리가 지금도 귓가를 맴돕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중국산 무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뿌리내렸어요. 오늘 국방획득청 대회의실에 한국산 K2 흑표 전차 도입안이 상정됐습니다. 길이 10m, 중량 55톤의 철갑 괴물을 140대나 들여오자는 제안이었어요. 58년간 쌓아온 군 경험과 차관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러시아 국경까지 200km밖에 안 되는 이 위험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로 도박을 할 순 없었거든요.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국방장관을 포함해 15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정면 대형 모니터엔 K2의 위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위장 무늬와 길게 뻗은 주포가 인상적이었지만 제 눈엔 과거의 실패작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차관님, K2는 나토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젊은 획득 담당관이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어요. 화면에 스펙들이 줄줄이 나열됐죠. 120활강포, 1500마력 MTU 엔진, 능동형 방어 시스템, 최대 속도 70km. 수치만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엔 다른 기억들이 선명했어요. 동부 국경두루 스캐닝카이 훈련장에서 중국산 장갑차 27대가 동시에 엔진 과열로 멈춰선 그 참담한 오후 말이에요.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병사들이 시동을 걸려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표정들이요. 그때 제가 직접 확인한 고장 원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이미 터키, 이집트에서 검증됐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터키든 이집트든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과 진흙투성이 봄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만의 특수한 환경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제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크라프 차관, 최종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음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15명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K2 제안서를 손에 들고 표지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블랙팬서라는 영문 글씨가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더 강했어요.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시선을 장관에게 고정했습니다. 이 나라의 방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장비에 국군의 생명을 맡길 순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몇몇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108대 중 54대가 고장난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제 등을 떠밀고 있었거든요. 난 다시는 아시아산 고철에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 선언이 회의실을 정적으로 만들었어요. K2 도입안은 그렇게 첫 번째 관문에서 좌초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거부가 얼마나 큰 파동을 만들어낼지를요. 4월 셋째 주 해빙기, 사흘간 쏟아진 봄비가 두루 스캐닝카이 훈련장을 거대한 진흙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깊이 30cm, 길이 500m에 달하는 진창 구간이 모든 전차의 무덤이 될 거라 확신했죠. 쩍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이 장화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온도 영상 5도, 습도 85%의 최악 조건에서 과연 어떤 철덩어리가 살아남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가 첫 타자로 나섰어요.
44톤의 위용을 자랑하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진흙 속으로 돌진했죠. 하지만 불과 50m 지점에서 궤도가 공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금속과 진흙이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찢었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공학의 걸작이 폴란드 진흙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렸죠. 미군의 에미러투 에이브람스 차례였습니다. 70톤의 거대한 몸집과 1500마력 터빈 엔진을 믿고 돌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무거운 중량이 독이 되어 더 깊숙이 빠져들었죠. 터빈 엔진이 과부하로 신음하다가 결국 멈춰섰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 전차도 진흙탕 한복판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차라도 폴란드 특유의 해빙기 진흙탕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스펙과 브랜드가 아니라 현실적 조건이 진짜 성능을 가린다는 제 지론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한국제 K2 흑표가 출발선에 섰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검은 위장 무늬에 길게 뻗은 120주포를 하늘 높이 세운 채 진흙탕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묘하게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앞서 두 전차가 실패했는데 한국 전차라고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엔진 시동음부터 달랐습니다. 레오파르트2의 날카로운 디젤음도 에이브람스의 굵직한 터빈음도 아닌 안정적이면서도 힘찬 진동이 대지를 울렸어요. K2가 진흙탕 경계선을 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확실히 물고 있었거든요. 100m, 200m. K2는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진흙이 양옆으로 시원하게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켰지만 전진 속도는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다른 전차들이 좌초된 바로 그 지점들을 아무 일 없다는 듯 통과해 나갔습니다. 제 손에 든 망원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300m 지점에서 K2가 잠깐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멈춘 게 아니라 지형에 맞춰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능동형 현가장치가 실시간으로 지면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자세를 잡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 순간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느껴졌습니다. 400m, 450m. 관측소에 모인 15명의 장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 역시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K2의 포탑과 주포가 여전히 수평을 유지한 채 당당히 서 있었어요. 진흙에 파묻힌 다른 전차들의 기울어진 포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마침내 500m 완주선 통과였습니다. K2가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단단한 지면에 올라서는 순간 훈련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망원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58년 인생 경험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차관님 직접 보셨죠? 옆에 서 있던 야쿠브 레빈스키 중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기갑장교였지만 동부 국경에서 쌓은 실전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풍부한 인물이었어요. 스펙은 멈췄지만 진흙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화려한 카탈로그의 숫자들이 아니라 폴란드 대지의 진흙탕이 진짜 실력을 가려낸 거였죠. 레오파르트2도 에이브람스도 모두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전차들이었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반면 K2는 달랐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창에 박힌 유럽, 미국 전차들과 말끔히 빠져나온 K2의 대비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국적이 성능을 보장하는 걸까요? 레빈스키 중령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130대라는 숫자가 적힌 검은 서류 뭉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6개월간 동부 국경 최전선에서 작전 중인 K2 투전차들의 실전 기록이었죠. 딸깍딸깍 USB를 프로젝터에 꽂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동률 100%, 기계적 결함 0건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실전 데이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빈스키가 차분하게 말하며 첫 번째 화면을 띄웠어요. 동부 국경 130개 전차 부대의 6개월 운용 통계가 한눈에 들어왔죠. 작전 완수율 100%, 정비 지연 연건, 전투 준비 완료율 100%. 중국산 장갑차 때와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12명의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이론적 스펙표가 아니라 6개월간 최전선에서 검증된 실제 운용 결과였거든요. 서류상의 약속이 아닌 현실의 증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전 영상을 보시죠. 레빈스키가 화면을 터치하자 초록색 야간 투시경 영상이 재생됐어요. 새벽 3시 17분 러시아군 정찰 드론 침입 신고에 따른 K2 전차 4대의 긴급 출동 장면이었죠. 23km 거리를 야간에 15분 만에 주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드론 화면 속 K2들의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맹수 같았어요. 울퉁불퉁한 국경 언덕지대를 넘나들면서도 포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능동형 현가장치가 실시간으로 지형을 감지하며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장갑차라면 그 험한 지형에서 벌써 고장났을 거예요. GPS 추적 기록을 보시면 정확한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레빈스키가 화면 우측을 가리켰어요. 실시간 좌표와 속도, 연료 소모량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데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영하 25도 혹한 속 야간 기동 훈련 장면이었죠. 중국산 장갑차들이 동파로 줄줄이 멈춰섰던 바로 그 조건에서 K2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두께 1.2m 얼음 위를 55톤 전차가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레빈스키의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교한 중량 분산과 압력 제어 기술의 결과였죠. 얼음 깨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130대 전차별 개별 가동률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모든 막대가 똑같이 100%를 가리키고 있었죠. 단 한 대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데이터가 과연 진실일까요? 6개월간 130대. 모든 전차가 단 한 번의 기계적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게 믿어져야 할까요? 중국산 장갑차의 쓰라린 기억이 의심을 품게 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비 기록도 확인해 보시죠. 레빈스키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K2 엔진룸이 열린 채 정비병들이 일상 점검하는 모습이었죠. 6개월 혹사 후에도 부품들이 놀랄 만큼 깨끗했습니다. 마모나 손상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산 장갑차는 한 달만 써도 온갖 부품이 교체되곤 했는데 말이죠. K2는 정비 주기가 기존 대비 50%나 단축됐다고 했습니다. 초기 도입비가 비싸도 장기 운용비는 오히려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입증된 거였어요. 차관님, 이것들은 모두 조작 불가능한 실시간 로그입니다. 레빈스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6개월간 최전선에서 직접 확인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죠. 홍보 영상이나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진흙탕 시험의 충격에 이어 이번엔 완벽한 실전 성과까지. 제가 그동안 품어온 아시아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홍보가 아니라 실전 로그입니다. 레빈스키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130대가 6개월간 보여준 완벽한 기록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산 장갑차의 참담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이었어요. 과연 저는 이 증거들을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프란츠 슈타인이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도착한 순간 61세 노련한 독일 방산 로비스트의 30년 경력이 폴란드 정치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5성급 브리스톨 호텔 스위트룸에 펼쳐진 레오파르트 2. 홍보자료 12박스와 유럽 방산업계 인맥 리스트 347명이 그의 무기였죠. 딸깍딸깍 명함을 정리하는 소리가 조용한 스위트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K2BS 유럽 무기의 치열한 로비 전쟁이 막을 올린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슈타인 도착 72시간 만에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일면에 충격적 헤드라인이 떴어요. 아시아 무기는 위험하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 전국 200만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부제목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방을 맡길 수 있나? 라는 도발적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더욱 교묘했어요. K2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아시아산 무기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방식이었죠.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를 상세히 나열한 뒤 같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무기들도 비슷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한국까지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습니다. 독자들 머릿속에 아시아 불안정이라는 공식을 심어주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이틀 후엔 공영방송 TVP에서 1시간짜리 특집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유럽의 방패 마이너스 검증된 기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레오파르트2가 독일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하는 웅장한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반면 아시아 무기들은 아직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신생기술로 폄하됐죠. 슈타인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개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바르샤바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들에서 벌어진 만찬은 표면적으론 유럽 안보 협력론이었지만 실제로는 반 K2 공작이었죠. 폴란드는 유럽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슈타인이 의원들에게 되풀이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동맹은 국산이 아니라 유럽 기술에 세워야 합니다. NATO 표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아시아 무기 도입이 서방 동맹 체계에 치명적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효과적이었던 건 경제적 당근이었어요. 레오파르트2 도입 시 독일 기업들의 폴란드 직접 투자가 42%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8,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개발까지 패키지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여론조사를 통해서였어요. 슈타인이 비밀리에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각종 매체에 동시다발 발표됐죠. 폴란드 국민 72%가 유럽산 무기 선호, 아시아 무기 불안감 급증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조사 방법론 자체가 편향적이었어요. 검증된 유럽 전통 기술 vs 신생 아시아 실험 기술 중 선택한다면? 처럼 답을 유도하는 질문들로 가득했죠. K2의 실제 성능 데이터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진흙탕 시험과 130대 실전 로그로 흔들렸던 제 신념이 다시 굳어지는 것 같았죠. 역시 아시아 무기는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국방장관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슈타인 로비의 파괴력을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참모들 보고에 따르면 국방위원회에서 K2 반대 의견이 찬성 41% vs 반대 43%로 역전되고 있었죠. 차관님, 이대로 가면 K2 도입안이 의회 표결에서 부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미정 16%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브뤼셀에서 날아왔어요. 유럽연합 공동안 보방위정책 담당 고위관리들이 폴란드의 BNATO 표준, 아시아 무기 검토에 대한 공식 우려를 표명했죠. 외교적 압력까지 더해진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동맹은 국산이 아니라 유럽 기술에 세워야 한다. 슈타인의 메시지가 폴란드 정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K2의 검증된 실전 성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벽은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군 창설 103주년 기념 행사 당일 바르샤바 국방부 앞 필스드스키 광장에 32,000명의 시민들이 운집했어요. 오후 2시 정각 K2 흑표 한 대가 무대 중앙으로 서서히 진입하며 55톤의 위용을 드러냈죠. 쿵, 쿵, 궤도가 아스팔트를 밟는 묵직한 진동이 관중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광장 12곳에 설치된 4K 카메라들이 일제히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전 국민 3,800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K2의 진짜 실력이 공개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순간 가속력이었어요. 무대 끝자락 출발선에 정렬한 K2가 엔진 회전수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죠. 부웅! 1500마력 MTU 엔진의 깊고 강렬한 울림이 광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초시계가 나타나고 3, 2, 1 출발. 신호와 함께 K2가 화살처럼 튀어나갔어요. 10초, 20초, 30초. 정확히 30초 만에 시속 70km 달성이었습니다. 55톤 철덩어리가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가속력을 보여준 순간 관중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실시간 속도계가 70km/h를 가리키자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죠. 저도 무의식 중에 손뼉을 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이 더욱 압권이었어요. 원거리 정밀 사격이었죠. 광장 건너편 40km 떨어진 카비티 언덕에 설치된 3m 표적을 향해 K2의 120활강포가 천천히 선회했습니다. 포수가 디지털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풍향과 습도까지 계산해 넣어 각도를 미세 조정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지휘관의 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죠. 3만 명의 관중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발사. 거대한 포성이 광장을 뒤흔들었어요. 쾅. 대지가 진동하고 포구에서 흰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랐죠. 드론 카메라가 40km 떨어진 표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대형 화면에 쏠린 채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후 완벽 명중. 아나운서의 외침과 함께 표적 정중앙에 정확히 꽂힌 포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오차 반경 30cm 이내의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광장이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어요. 3만 명이 동시에 일어서서 박수와 함성을 쏟아냈죠. 저는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재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km 원거리에서 이런 정밀도라니. 세 번째 시연은 장애물 돌파 능력이었어요. 무대 앞쪽의 높이 2m, 폭 3m, 두께 1.5m의 철근 콘크리트 벽이 버티고 있었죠. 일반 전차라면 우회하거나 폭파해야 할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50m 거리에서 가속을 시작한 K2가 시속 40km로 콘크리트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 순간이 초고속 카메라로 슬로모션 중계됐어요. 쿵! 천둥 같은 충격음과 함께 2m 높이 장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K2는 잠깐 멈췄다가 연기와 먼지를 뚫고 유유히 나타났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대단하다. 저게 진짜 우리 전차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광장을 뜨겁게 달궜죠. 콘크리트 파편들이 아직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K2는 아무 손상 없이 멀쩡했습니다. 마지막 시연은 전술 기동이었어요. K2가 후진하며 연막 발사기를 작동시키기 시작했죠. 회색 연기가 무대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으며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5초간의 침묵 후 연막이 걷히자 K2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주포를 겨누고 있었어요. 적의 시선을 교란하며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완벽한 전술 기동이었습니다. 연막 속에서도 정확한 기동이 가능한 첨단 항법 시스템의 위력이었죠. 관중들이 마술이라도 본 듯 박수를 쳤습니다. 저 철갑 한 대가 1000대의 논쟁을 끝낸다. 관중석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한 시민의 외침이 광장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30분간의 시연이 수개월간 이어진 찬반 논쟁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 거였죠. 저는 VIP석에서 그 장관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슈타인의 정교한 정치 공세에 맞서 K2가 압도적 실력으로 반박한 순간이었거든요. 30초 가속, 40km 정밀 명중, 2m 장애물 관통. 모든 수치가 논쟁의 여지 없이 완벽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창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순식간에 뒤바뀌고 있었죠. 저런 성능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다. 진짜 실력으로 증명했네. 우리 군대가 저런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반응들이 시간당 3만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연 종료 후 K2가 무대 중앙에 당당히 정차했을 때 광장의 기립박수가 7분간 계속됐어요. 저도 어느새 일어서서 열렬히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 성능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차관님,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옆자리 정책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여론조사에서 K2 찬성률이 82%로 치솟았죠. 불과 30분 만에 45%포인트가 뒤바뀐 역사적 대반전이었습니다. 슈타인의 수개월 공작이 K2 한 대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시연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국방부 청사 7층 대회의실에 한국방산대표단 6명이 입장했어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계약서 뭉치가 무려 247페이지에 달했죠. 펄럭, 펄럭,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K2 180대 추가 도입, 총액 9조 3천억 원 규모의 역사적 계약 앞에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내 현지 생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17대는 한국 창원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해 운송하고 나머지 63대는 바르샤바 인근에 건설될 현지 공장에서 최종 조립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단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협력이었죠. 구체적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고용 창출 효과는 직접 일자리 2,800개, 간접 일자리 8,200개로 추산됩니다. 조선소, 철강, 전자부품 업체들까지 연관된 대규모 상생 프로젝트였어요. 폴란드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48시간 긴급 납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유사시 추가 전차와 핵심 부품을 48시간 내에 폴란드 현지로 공급하는 비상체계였죠. 기존 독일 업체들이 약속한 투주 납기를 16분의 1로 단축한 혁신적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실시간 연결된 스마트 정비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장을 예측하고 원격으로 진단하는 첨단 서비스였어요. 전차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부품을 선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었죠. 가동률이 95% 이상 보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약 조건들을 검토하며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 지원과 사후 서비스 수준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유럽 업체들에 팔고 나면 끝방식과 달리 한국은 판매 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교육은 한국 창원 본사에서 6개월간 실시합니다. 폴란드 정비병 120명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직접 기술을 체득하게 한다는 제안이었어요. 교실 이론이 아닌 현장 실습 위주의 실용적 프로그램이었죠. 정비 전문성이 확실히 향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래 업그레이드 약속이었어요. 향후 15년간 모든 성능 개선 사항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 핵심 하드웨어 개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한다는 파격 조건이었죠. 한 번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드디어 서명 순간이 왔어요. 국방장관이 금도금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 첫 페이지에 사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대표단장이 정중하게 서명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사방에서 12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죠. 찰칵 찰칵 찰칵.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셔터음이 폭죽처럼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출발입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계약이었죠. 발표 직후 폴란드 증시가 들끓었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현지 생산 참여 확정된 폴스카 그룹파 즈브로요바 주가는 27% 폭등했죠. 경제 전반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역동적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터운 계약서를 다시 한번 넘겨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아시아산 무기를 철저히 배척했던 제가 지금은 역사적 계약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산 장갑차의 악몽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된 성능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치며 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폴란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현명한 투자라는 확신이 서 있었거든요. K2의 압도적 성능과 한국의 신뢰할 만한 지원 약속이 그 확신의 든든한 근거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폴란드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정한 안보 동반자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사무적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성을 느꼈죠.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 현명한 선택, 이제 정말 안심 실력으로 증명된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지지로 가득 찼어요. 어제 시연이 남긴 강렬한 임팩트가 여전히 생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80대의 K2가 폴란드를 지키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계약 체결 5일 후 폴란드 의회 본회의장이 역사적 표결의 무대가 되었어요. 460석 규모의 세지무 의사당에 400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죠. 찬성 280석, 반대 90석, 기권 30석이라는 압도적 결과가 나올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의장 망치가 울리며 K2 흑표 도입 최종 표결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의사당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전광판에 투표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녹색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 세 가지 색깔이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죠. 처음엔 팽팽했던 수치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타인이 수개월간 공들여온 반대 논리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시아 무기 불안론을 주장했던 의원들조차 하나둘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죠. K2의 압도적 시연이 모든 편견을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30초 가속, 40km 정밀 사격, 2m 장애물 돌파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현재 찬성 187표, 반대 58표입니다. 중간 집계가 발표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민 500명이 가득 메운 방청석이 환호로 들끓었죠. 저는 귀빈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시아산 무기를 거부했던 제가 지금은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표결이 진행될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졌어요. 찬성 220표, 240표, 260표. 반대표는 80표대에서 정체되고 있었죠. 슈타인의 로비 활동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결과였습니다. 검증된 유럽 기술이라는 그의 주장보다 검증된 실전 성능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 거였어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들어 올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의사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찬성 280표, 반대 90표, 기권 30표, 결석 60표.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K2 도입안이 통과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들끓었어요.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죠. 만세. 잘했다. 이제 안전하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의사당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반대파 의원들의 표정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슈타인과 긴밀히 협력했던 의원들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공들인 반대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이 표결은 폴란드 방위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결정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소감을 밝혔어요.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실력을 선택했습니다. K2 흑표가 폴란드의 새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죠. 야당 의원 중 한 명이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연을 본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서 출신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실용주의를 택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의사당의 감동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소회를 밝혔어요. 저 역시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이 편견을 바꿔놨죠. 중국산 장갑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된 과정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K2가 폴란드를 지켜줄 최고의 방패라고 말이에요. 의회 표결 결과가 전국에 전해지자 각지에서 축하 행사가 벌어졌어요. 바르샤바 시내광장에서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고 크라쿠프와 그단스크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죠. 국방정책이 이렇게 국민적 환영을 받은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난 친유럽도 친아시아도 아닙니다. 표결 직후 제가 언론에 한 말이었어요. 난 친폴란드파입니다. 국적보다 실력, 정치보다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신념을 담은 발언이었죠. 이 말이 각종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새로운 국방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슈타인은 그날 밤 조용히 폴란드를 떠났어요. 바르샤바 공항에서 그를 본 기자가 소감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죠. 수개월간 공들인 로비 활동이 K2 한 대의 시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의회 표결은 단순한 무기 도입 승인을 넘어선 의미였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K2가 보여준 압도적 성능이 폴란드 정치 문화까지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280대 90이라는 압도적 표결 결과는 국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어요.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죠. K2 도입이 확정된 그 순간 폴란드는 새로운 안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의회 표결로부터 100일 후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조달 혁신 지침서가 무려 156페이지에 달했어요. 국적이 아닌 검증 데이터 속도를 3대 핵심 원칙으로 삼는 역사적 개혁안이었죠. 톡 만년필로 조항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소리가 8층 집무실에 차분히 울려 퍼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어요. 폴란드 방산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혁명적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대변역은 평가 기준의 완전한 재편이었어요. 60년간 지속된 원산지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성능 검증 우선주의로 전면 교체했죠.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폴란드 실정에 맞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도입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K2가 진흙탕과 실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실 조건에서의 성능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원칙을 조달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무기 도입은 최소 6개월간의 실전 운용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했어요. 130대 K2가 보여준 완벽한 출동률 100%, 결함 영건 같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만이 판단 기준이 되도록 했죠. 정치적 로비나 외교적 압력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48시간 긴급 대응 체계 의무화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48시간 내 핵심 부품과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파격 조항을 신설했죠. 한국이 약속한 것처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신속한 지원이 보장되는 파트너를 우대하는 현실적 접근이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기술 이전 의무화 도입이었어요. 50억 원 이상 모든 무기 도입 시 반드시 현지 생산과 핵심 기술 이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만들었죠. 단순히 완성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방산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폴란드 특화 검증 시스템이었어요. 4월 해빙기 진흙탕, 1월 영하 30도 혹한, 7월 영상 40도, 폭염, 국경 산악지대 험지 등 폴란드만의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완벽히 입증한 장비만 도입한다는 철칙이었습니다. K2가 그 첫 번째 성공적 검증 사례였죠. 지침서 초안 완성 후 각 부처 협의가 시작됐어요. 외교부가 기존 동맹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검증된 실력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만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감정론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최우선시하는 신외교 철학이었어요. 경제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기술 이전 의무화로 폴란드 방산 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전폭 지지를 표명했죠. K2 현지 조립으로 창출된 직간접 일자리 1만 1천 개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한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국회 반응도 뜨거웠어요. K2 표결을 이끌었던 여야 의원들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변혁이라며 만장일치 지지를 약속했죠. 280대 90이라는 역사적 표결 경험이 의정부 전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혁신된 조달 시스템의 핵심은 3단계 철벽 검증이었어요.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폴란드 환경 적응성 실험, 3단계 6개월 실전 배치 검증. 이 모든 관문을 완벽히 통과해야만 정식 도입 자격을 얻는 까다로운 시스템이었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확실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었어요. 지침서 공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선언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릴 지킨 건 깃발이 아니라 증명된 기록이었습니다. K2 도입 전 과정을 통해 체득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국가 브랜드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직 검증된 실력과 데이터만이 국가 안보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이었죠. 바르샤바 외곽 파셰츠 공단에 건설 중인 K2 현지 조립 공장을 시찰했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20대의 굴착기들이 투만 평부지 기초를 파고 있고 15대 크레인이 철골 구조물을 차례로 세우고 있는 역동적 현장이었죠.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폴란드 방산 생태계 전체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만난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의 눈빛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배워서 언젠가 우리 손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꿈에 부푼 표정을 지었죠. 기술 이전이 단순한 계약 의무 사항이 아니라 폴란드 차세대들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중국산 장갑차 54대 고장이라는 뼈아픈 실패가 결국 폴란드 국방 조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셈이었거든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우고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값진 성과였습니다. 새로운 조달 지침 시행 6주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방부에서 잇따라 폴란드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K2 도입으로 촉발된 작은 변화가 유럽 전체 방산 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